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 행정법 파이널인데요. 행정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선 소송법 파트에서 출제가 유력해 보이는 거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총론하고 강론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판단하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행시하고 입법고시,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기출이 됐던,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됐던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올해 있었던 모의고사에서 다뤄졌던 쟁점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출제가 유력한 걸 선정했으니까 목차를 보면서 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소송법 파트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본 교재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있잖아요. 행정소송 파트에서, 그러니까 쟁점 129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 원고 적격 파트 있죠? 원고 적격 파트에다가 별표 3개를 하고, 올해 원고 적격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올해 이제 행시에서 경원자 소송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모고에서 마찬가지로 경원자 소송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경원자 소송의 본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방에 대해서 허가를 때려주면 그게 자신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상호 배타적 관계에서, 얘는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가 원고가 된다는 것, 즉 당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원고가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얘가 된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은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타방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이때는 처분의 근거 법률과 관련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느냐, 그걸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요 당사자에 대한 불허가 처분과 요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이랑 같단 말이에요. 즉 내가 안 된 이 처분이 얘가 됐기 때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는 반드시 상대평가여야 되겠지.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내가 안 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상대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 사실이 되는데, 작년 이제 경원자 소송이 판례가 거의 없는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절대평가인 경우에 이제 갑이 타방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절대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데 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게 아니거든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타방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경원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절대평가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게 여러분들 객관식이 됐건 주관식 서술형이 됐건 출제가 매우 유력하니까 여러분들 요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타방에 대한 허가가 본인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평가는 상대평가여야 된다는 거. 거기 판례도 있죠. 그 새로 나온 판례도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원고 적격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둬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해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올해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된 거는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협의해소의 이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고가 되면 광의의 소의 이익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다든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든가 권익 침해 상태가 해소됐다든가 분쟁 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 방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협의해소의 이익이 되죠.
근데 여기서 올해 출제가 유력한 부분은 이 효와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 자, 행정청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을이 예를 들어서 유해 시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탄이다. 근데 얘가 얘한테 이제 불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을이 이제 행심위를 찾아가서 취소 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행심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가, 즉 인용 재결을 해준 거예요. 인용 재결. 그러니까 이게 유해 시설이니까 그때 이제 인근 주민,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 갑이 이제 행심위의 인용 재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법원에. 그러면 얘가 제기한 소송이 적법하냐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시설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거리 제한 규정 아니라면 추정일 것이고 밖이라면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원고 적격은 당연히 통과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원처분주의의 문제가 되죠. 즉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과 그 다음에 행심위의 어떠한 재결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복효적 행정행위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에 당의 재결로 인하여 특히나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익침해 상태가 발생한다면 그때 행정심판위원회의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는 게 원처분주의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 행심위와 행정청의 위법성의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법성이 높은 거예요? 행심위가 높은 거지. 왜냐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행정청은 불허가를 해줬잖아요. 안 좋은 시설에 대해서.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을 때려서 뒤통수 맞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원처분주의 관점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협의의 이익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고적격 충족되고 대상적격 충족돼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이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자체가 처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허가 이후의 사정으로 다시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거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다시 거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재결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거부가 가능한 상황인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최종적인 허가 최종 허가가 메이드 된다면 이 최종 허가를 없애는 게 급선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인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보다 분쟁 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즉 인용 재결만으로는 아직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포텐만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허가가 최종적으로 메이드가 되어야 그때부터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분쟁 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 방법은 어디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최종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해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게 올해 입법고시에서 출제가 이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사례형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지치기 문제로 원고적격, 그 다음에 대상적격,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을 같이 물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는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변시기 때문에 피고 경정 있죠? 피고 경정에도 여러분 별표 2개를 하고 여러분이 조직법적 관점에서는 자 위임이 있고 위탁이 있으면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내부 위임
대리가 있으면 권한이 이전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임청이 있고 수탁청이 있을 때 피고는 수탁청이 되는 거지. 왜?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13조의 입법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뭘 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민사소송법도 여러분의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소 자체, 그러니까 행정법 자체를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 8조 2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변시에서는 사실 그 준용되는 내용을 통해서 행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실무관을 뽑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민사소송법에서 203조에서 뭘 규정하고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즉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을 제기하고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종결 여부에 대해서 그 이니셔티브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지값을 지불한 원고가 내는 거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지 여부도 원고, 즉 인지값을 낸 원고가 결정하는 거지 판사가 누구 멱살을 잡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소송법 13조 입법 취지는 뭐예요? 원래는 행정 주체가 아닌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처분청이 처분서를 줬기 때문이고 준 놈을 멱살 잡아야 된다라는 게 국민소송 수행의 편의성 관점에서 맞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국민소송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13조의 입법 취지라면 그 취지를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잘못돼도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조예요? 그게 14조지. 그래서 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신청을 끌어내느냐? 이게 처분권주의 때문이죠. 즉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피고를 누구로 할지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돈 주는 원고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처분권주의 원칙상. 그래서 이 부분은 원고가 꼭 신청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허가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13조 입법 취지가 결국에는 국민의 소송 수행의 편의성 제고인 거고 처분권주의 때문에 원고가 신청하도록 해놨지만 결국에는 판사가 후견적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뭘 깔아줘야 돼? 소송 지휘권인 성명권을 행사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민사소송법 136조에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명권, 그 다음에 피고 경정 신청, 이게 만약에 위탁 위임, 그 다음에 내부 위임 대리에서 피고가 누군지 만약에 잘못됐으면 원고가 동원할 수 있는 소송상 수단이 무엇인지를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피고 경정 신청인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담아줘야 되는 목차는 뭐가 돼요? 판사의 적극적 성명권 행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피고 적격, 그 다음에 피고 경정,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 이제 대상 적격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제 올해 모의고사가 나왔던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것만 정리를 잘 해두면 돼요. 대상 적격에서 뭐냐면, 자, 여러분 이제 행정청이 있고 갑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 근데 얘가 수리를 거부했어. 수리를 거부했는데 당의 이 신고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니까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적 의미의 신고, 행정절차법 40조상의 신고가 되죠. 그렇죠? 40조상의 신고. 이 수리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행정청에서 수리를 거부하던 말던 얘의 신고가 적법하게 도달만 되면 무조건 개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 거부라는 건 일종의 얘의 뭐예요?
사실적 견해 표명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안 되는 게 이게 논리에 비추어서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건축을 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뭘 내리냐면 내가 수리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건축을 개시하잖아? 나 기분 나빠? 이렇게 해갖고 시정명령 때리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막 벌금을 부과하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100% 어떻게 돼요? 100% 승소하게 되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게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닌 거지. 왜냐하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소송 수행 자체가 어때요? 또 다른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을지도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불안정한 상태에 의해서 데미지 먹은 어떠한 자기의 이익은 이게 원상회복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러한 더러운 꼴을 못 보도록 분쟁을 조기에 2단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훨씬 갑의 권익에 보탬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리 거부가 논리적으로는 처분이 되지 않지만 법치 행정의 원칙, 즉 갑의 권익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보호되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처분성을 열어주는 것이, 그렇죠? 얘의 권익 보탬이 훨씬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처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처분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즉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서 우리 행정기본법 8조에 있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런 공권력 행사에 노출돼서 얻어 터지도록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에 따라서 과거 판례에 의해서 처분성을 부정했다가 변경된 판례에 의해서 처분성을 긍정했다는 요 판례 있죠? 요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요 부분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간판 제거 조치라든가 아니면 폐쇄 조치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권력적 사실행위로 출제를 해도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판 제거 조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 강제가 되겠지. 그렇죠? 그 직접 강제 이게 수반이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를 하기로 하는 결정. 그 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된 후속적인 집행행위. 이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정의 행정행위인 만큼 이 공권력의 행사, 즉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전체가 처분이다. 이런 논리를 견지하고 있지. 이거는 비단 어떤 학설하고 약간 비슷해요. 수인 하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 권사에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랬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거 출제, 이거 출제 같이 하기가 참 좋죠.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갖고 있어요? 단기간에 종결되지. 왜냐하면 뭐 직접 강제해갖고 뭐 간판을 제거 조치한다든가 아니면은 폐쇄한다든가 하면은 그거 뭐 끝나는 거는 1시간 안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단기간에 종결이야. 그럼 뭐가 없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협의의 소해이익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소해이익을 인정하는 판례의 핵심적인 논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반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를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느냐
또는 그 부분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느냐, 즉 비례의 원칙에 반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단기간에 종결된다 하더라도 반복 가능성,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대해서 협의의 소액을 인정하면 적법성이 확보되고 사법이 통제되며 국민의 권익이 증진된다라는 논지하에 협의의 소액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권사는 무조건 처분이야, 처분이 아니야? 처분이야. 그럼 행정소송법상 처분이고 헌법소원에서도 어때? 그대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 헌재가 입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보충성의 원칙에서 이게 대상 적격이 되는데 그러면 왜 헌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대법원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반불적사권이라는 논지하에 협의의 소이익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 신고와 관련된 처분성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153번에 관할 있죠? 관할 위반 이송 154번 거기에 별표 3개 하고 이것도 여러분 실무적 관점에서는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죠. 관할. 자, 이것도 매우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서 구법은 뭐였냐면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조합 설립 결의를 하면 이건 사실 4인 간의 합동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4인 간의 법률행위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행정청이 이제 인가를 하는데 이때의 인가라는 건 4인 간의 주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이 취지에 비추었을 때는 진짜 레알 인가가 되겠지. 왜? 4인 간의 법률 행위를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들어가서 법적 효과만 메이드 해주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조합 설립 인가는 진짜 인가다. 그러면 여기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가의 보충성 관점에서 4인 간의 법률행위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무슨 소송으로 제기해야 돼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여의도다. 그럼 어디다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목동에 있는 남부지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돼요. 남부지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법이 변경됐지.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 느끼듯이 이제 행정청에 뭐가 느껴져요? 규제와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가 느껴지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헌법 119조 2항이 되는 거지. 이게 사회시장 경제질서죠.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결의 똑같아요. 이때는 적극적인 규제와 조정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얘가 인가는 말 그대로 인가지만 이때의 인가는 강학상 의미의 특허가 돼서 이 조합에 대해서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조합 설립 결의라는 거는 과거에는 뭐예요? 그냥 4인 간의 법률행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법률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가 있을 때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당소로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해소하고 당사자 소송에서의 확인해소 둘 다 기본적으로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지. 그래서 조합 설립에 대한 특허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특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분쟁 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방법.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거지. 근데 과거 생각을 해갖고 저거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남부지원에다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부지원은.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니까 서울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으로 뭘 해야 돼요? 이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은 어떻게 봐야 돼? 우리 행정소송법 구조에 따라서 관할이 양재동에 있지. 왜냐면은 아파트 자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이 이걸 받으면은 그게 무슨 소가 되는 거야? 조합설립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받는 거지. 근데 당사자 소송을 받아도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리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로 소 변경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행정소송법 42조에 따라서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 소송으로 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부지원은 이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소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소기간은 남부지원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소 변경, 그 다음에 이송 이런 거를 인정한 취지에 비추었을 때 기본적으로 남부지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때 제소기간은 준수된 거, 요때를 레퍼런스로 하라는 거죠. 자, 그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송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체크해서 별표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69번 쟁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행정소송규칙 구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했죠. 그래서 만약에 처추변이 출제가 되면은 행정소송규칙 구조를 반드시 설시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판결의 기속력 파트 있죠. 기속력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 기속력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 기판력은 기본적으로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이 확정됐을 때, 또는 위법성이 확정됐을 때, 그게 후소법원인 민사법원에서의 국가배상, 수소법원에서, 국가배상 청구 수소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뒤집지 못하느냐의 부분이 쟁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판력의 부분이지.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배웠고 행정법에서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에서의 750조의 불법행위에서의 요건사실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실은 위법한 것보다는 고의과실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치트키는 고의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보냐면 항고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에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설은 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행위 위법,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서의 협의의 행위 위법 또는 광의의 행위 위법, 상대적 위법성설, 결과불법설에 따른 각각의 논리에 따라서 이 기판력이 미치고 안 미치는 그 어떠한 형국, 그 모양, 뭐 그거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가지고 기판력을 정리하면 되고, 기속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속력 별표 3개 하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행정청이 있고, 자, 갑이 있는데, 갑이 이렇게 신청을 했고, 얘가 이제 거부를 했다. 근데 당해 법에서 원래 A 요건만 충족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얘는 A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맞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보니까 A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인용 확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바인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겠지.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거부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돼 갖고 여기에 B 요건이 별도로 추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행정기본법 14조 2항에 보면 거부 처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거부 처분시를 상대로 해야 되거든. 기준으로.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잖아. 그러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하는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에요. 즉 기속력이라는 건 이 처분 당시까지만 미치지 처분 이후에는 시적 범위를 미치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거부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다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속력에 부합하는 재처분이 돼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참조법령에서 참조법령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 참조법령에 부칙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칙이라고 하는 이 법률의 어떤 적용 시기, 범위, 이 내용을 우리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경과 규정이라고 하지. 근데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법에 의한다라고 이런 경과 규정을 박아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법에 따르지 말고 구법에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법에 따라서 거부를 또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속력의 시적 범위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처분을 때린 거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은 어떻게 돼요? 기속력에 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이 동원할 수 있는 행소법상의 권리구제 방안은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행소 34조의 간접강제 신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고 이 경우 갑이 동원할 수 있는 소송상 권리구제 방안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참조법령에서 이거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34조에 있는 간접강제 신청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34조의 본안 요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속력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답해? 기각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에 반하는데 간접강제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인용 결정이 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 이외에서 올해 출제가 가능한 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별표 3개 하고 요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잘 출제가 안 됐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정리를 좀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런 사안을 한번 볼게요. 자, 행정청이 있고 근데 얘가 사실은 4급 공무원인데 3급으로 대회에 공표가 됐어. 근데 보직이 발령이 안 되는 거야. 보직이 발령이 안 된다. 그래서 갑이 이제 얘한테 신청을 했지. 인사혁신처장이 되겠지. 그래서 뭐 장관이 됐던 간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답이 없어.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행정쟁송상의 구제 방법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뭘로 가야 돼? 이때는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 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될까요? 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 18조에 따라서 소청심사를 거쳐야 돼. 그래서 얘한테 소청심사위원회를 갈 때는 그 소청심사의 그 심판의 유형은 뭐예요? 부작이니까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해야지. 근데 얘가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각을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거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근데 얘는 기각이기 때문에 뭐 해요? 얘는 원처분주의에서 얘 자체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없잖아. 그래서 얘의 이 부작위에 대해서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때는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약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왜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38조 2항에 보면은 우리 20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부작위라는 건 여러분 부작위 상태의 지속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잖아. 원래는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는 게 원칙이지. 근데 의무이행 심판 청구 기각서
기각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제소기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성립이 되나 여기? 되죠. 왜 돼요? 얘는 공표가 됐기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요. 기대권이 있잖아.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서 부작위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도 요때로 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지. 근데 그 이후에 행정청이 뭔가 거부를 한 것 같아. 아리까리하게 거부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이걸로 이제 뭐 한 거예요? 변경을 했다. 소변경. 소변경을 했다가 21374이니까 37조에서 이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부 처분은 언제 제기한 게 돼?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시점에 제기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가 되면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되는 거지. 그렇죠? 얘가 왜냐면 그걸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을 해버리면은 이때 제기된 걸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가 좀 불안하니까 다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청구를 여기다 병합을 했어. 그럼 원래 병합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합 시점 자체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되지. 근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청구도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신청을 전제로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고 대답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비록 병합 시점에 이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 타고 들어가 있으니까 애초에 얘는 또 일로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청구 모두 다 이때 제기된 걸로 간주가 돼서 제소기간 자체는 어떻게 돼요? 다 적법하게 되는.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둬야 되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소기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부작위에 있어서의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꼭 잘 해둬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별표 3개 하고, 당사자 소송이 여러분 변시에서 출제가 가능하고 유력한 이유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민사 관련된 베이스에서 당사자 소송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뭐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당사자 소송이냐 취소 소송이냐는 처분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사회보장 급부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연금이라든가 뭐 기타 사회보장급부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추상적 청구권이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행정청한테 갑이라는 애가 이렇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은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즉 행정청이 인용 결정을 해야지만 지급 청구가 가능한데, 거부를 때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행정 주체한테 곧바로 지급 청구,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근데 추상적 청구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가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판례 범위가 이런 거고, 강학상으로 이렇게 거부를 때려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분에 대해서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다투는 것을 우리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예외적인 형당이죠. 그런데 이렇게 토지보상법 85조 2항과 달리 개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갖고 있는 힘인 공정력을 배제하는 거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이걸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에 확립된 법리예요. 알겠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거부가 2024년 1월 1일 날 때려 맞았어. 근데 내가 지급청구 소송은 2024년 3월 1일 날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현 시점이 2024년 12월 10일이야.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와서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기간이 도과됐음이 역수상 명백하지. 그러면 이때 갑이 생각할 수 있는 소송상 기술 방안은 뭐가 있어요? 소변경을 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당사자 소송, 이 형당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42조에서 14조 사항을 준용하잖아. 그렇죠? 21조를 준용하고 그러면 이때 제기된 걸로 간주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2024년 3월 1일자에 이 취소송을 제기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제소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보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상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을 신청하면은 그때 제소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보전받을 수가 있고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 판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적극적인 성명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후견적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토록 해야 되겠죠. 알겠죠? 자, 요거 당사자 소송에서 가장 유력한 쟁점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출제가 유력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봤으니까 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주세요. 자, 오늘 마칠게요. 고생했어요.